경복궁 깊은 곳에서 왕비의 예복을 갖춰 입은 한 여인이 섰습니다. 짙은 홍색 비단 위로 금빛이 흘렀고 머리 위에는 왕비만이 쓸 수 있는 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전 이 여인은 왕자의 밥상을 지키던 한낱 어린 20살의 의녀였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의술로 왕자를 살렸고 그 왕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낱 의녀였던 그녀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담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경복궁 깊숙한 안채에 가을빛이 쓸쓸히 내려앉던 해였습니다. 왕께서 병석에 누우신 지 어느덧 3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내명부의 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넷이나 있었지만 왕께서 쾌유하실 기미는 보이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어느 왕자를 세자로 확정 짓는 일도 없이 궁 안의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이 마침내 터진 것은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첫째 왕자 이명대감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경복궁 안을 삽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지병의 악화로 인한 병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명 왕자께서는 평소에도 몸이 허약하셨던 터라 내의원 어이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대부분의 신하들과 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왕께서 병석에 누우신 슬픔에 더하여 첫째 왕자마마까지 잃은 궁안은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시신을 염하는 과정에 내의원 소속 의녀들도 불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20살이었습니다. 내의원 소속 의녀로서 셋째 왕자 이연의 건강을 전담하여 살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으나 의술에 있어서만큼은 스승인 노의관께서도 혀를 내두를 만큼 뛰어난 감각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생김새는 단정하였고 눈빛은 언제나 또렷하고 고요하였으며 손은 어느 어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갖춰 입은 서윤은 언제 보아도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 단정함 뒤에는 늘 무언가를 탐구하고 관찰하는 예리한 정신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장례 준비를 돕는 의녀들 틈에서 이명 왕자마마의 시신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마마의 어여쁜 비단 수의가 준비되는 동안 서윤은 본능적으로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의녀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명 왕자마마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톱 아래의 색이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병으로 돌아가신 분의 손톱 아래는 그런 빛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였고 지난 몇 년간 내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살피며 눈에 새긴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살며시 왕자마마의 입술 안쪽을 확인하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입술 안쪽 점막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몸이 서서히 쇠하여 돌아가신 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 왕자마마의 손끝, 그리고 눈 주위의 극히 미세한 변색,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병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장례 자리에서 표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다른 의녀들과 똑같이 조용히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서윤이 전력을 다해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궁안이 조금 가라앉았을 무렵 서윤은 스승인 노이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그때 64살이셨습니다. 내의원에서 40년 가까이 몸을 바쳐온 분이셨고 궁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보아온 분이셨습니다. 백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젊은 시절의 예리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먹빛 도포를 걸치고 의서를 넘기고 계시던 노이관 어르신은 서윤이 들어서자 책을 덮으셨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아래의 색, 입술 안쪽의 상태, 그리고 손끝과 눈 주위의 변색, 하나씩 차분하게 그러나 빠지는 것 없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 너머로 낙엽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노이간 어르신이 입을 여셨습니다.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물러나왔습니다. 스승께서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저 모른 척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서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이미 스승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궁궐의 밤은 깊고 서늘하였습니다. 서윤의 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명 왕자마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20살의 의녀 서윤이 그 이후로 살아갈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 서윤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본 것을 본 것으로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붙들어 두는 것. 그것이 그때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첫째 왕자마마 이명 대감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꼭 1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해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의녀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한 척. 그러나 서윤의 눈은 지난 1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내명부의 움직임을 주시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어떤 나인이 어느 처소에 속해 있는지를 서윤은 의술 공부를 하듯 꼼꼼하게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가을, 다시 한번 궁이 뒤흔들렸습니다. 둘째 왕자 이준 대감께서 사냥 중 낙마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셨던 왕자마마를 태운 말이 갑자기 날뛰어 왕자마마가 낙마하셨고 그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말이 날뛰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왕자마마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고사였습니다. 누구도 달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번에도 시신 처리에 참여하는 의녀 가운데 하나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서윤은 보았습니다. 이준 왕자마마의 몸에는 낙마로 인한 외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주목한 것은 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상들보다 훨씬 먼저 나타났을 증상들이 몸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달랐습니다. 혀 아래 점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의 변색은 이명 왕자마마 때와 놀라울 만큼 흡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말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낙마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준 왕자마마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생각하였습니다. 말이 갑자기 날뛴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독이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독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서윤은 그 확신이 서는 순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 준비로 분주한 궁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서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였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것을 들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서윤의 말을 이번에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꼼꼼한 서윤의 관찰이었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왕자가 셋째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서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 순서대로 첫째 왕자마마가 가셨고 둘째 왕자마마가 가셨습니다. 다음은 셋째 왕자 이연 대감이었습니다. 서윤이 담당하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24살의 셋째 왕자 이연 대감은 경복궁 안에서도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왕위에 욕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 조용하고 총명한 성품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백성들의 사정에 깊은 관심을 두셨으며 의녀인 서윤이 감기로 자리에 누웠을 때 직접 약재를 구해 보내신 일도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비단 직령포에 옥빛 각근을 들이운 모습은 단아하고 품위가 있었고 웃음은 많지 않아도 한번 웃으시면 주위가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다음 표적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궁 안의 가을 밤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떨게 하였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서윤의 눈 안에는 이명 왕자마마의 손톱 아래가 보였다가 이준 왕자마마의 흰자위가 보였다가 하였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의 가을에 두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을이 오기 전에 서윤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붓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독의 종류를 하나씩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에 넣을 수 있는 독, 물이나 음료에 타는 독, 피부로 서서히 스며드는 독, 향을 통해 연기로 퍼지는 독. 각각의 독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지, 시신에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막는지를 서윤은 날밤을 새워가며 적었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에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 끝에는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빼곡히 채워진 여러 장의 지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이연 왕자마마의 처소가 내다보이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궁안이 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내관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오가고 나인들이 수라간으로 발걸음을 서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현 왕자마마의 음식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올 것인가? 서윤이 밤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음식이었습니다. 왕자마마의 수라 과정은 수라간 나인들이 전담하였는데 의녀의 신분으로 수라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서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니, 만들어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 청을 드렸습니다. 왕자마마의 체질이 예민하시므로 매 식사마다 약선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 올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양에 좋은 재료를 직접 골라 수라간에 전달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의녀로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의녀로서 지극히 당연한 청이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시며 서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왕자마마의 눈빛은 언제나 그러하셨듯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허락하신다는 뜻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수라간을 드나들 명분을 얻었습니다. 수라간은 경복궁 안쪽에 자리 잡은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솥에서는 끊임없이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크고 작은 식기들이 정돈된 채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서윤에게 평화롭고 정겨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는 그 공간이 처음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주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윤은 수라간에 드나드는 첫날부터 눈을 쉬지 않았습니다. 음식 재료를 직접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색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물었습니다. 조리 순서와 그것을 담당하는 나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음식이 완성된 후 이연 왕자마마께 전달되기까지의 경로를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라간 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걸렸습니다. 옥향이라 불리는 35살의 나인이었습니다. 키가 중간쯤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였으며 항상 짙은 녹색 치마에 옅은 자주색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향은 원래 수라간 담당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수라간 나인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옥향의 본래 담당은 내명부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옥향은 이연 왕자마마의 수라 준비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라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라간 나인들도 내관들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옥향은 그 공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 옥향은 그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선 재료를 손질하는 척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서윤은 눈의 끝으로 옥향의 움직임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옥향이 어디에 서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지, 그리고 수라간을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지를 서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연 왕자마마의 아침수라 준비를 확인하고 오전에는 왕자마마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정기 진찰을 하고 점심 수라 준비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의서를 들여다보며 독에 관한 지식을 더 넓히고 저녁 수라 준비를 확인하고 밤에는 이현 왕자 마마의 처소 주변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돌아오는 것이 서윤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잠은 줄었습니다. 밥은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서윤의 얼굴이 날로 야위어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느 날 서윤에게 새로운 의서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서윤이 표지를 펼쳐보니 독의 종류와 해독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그저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윤은 그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스승의 말없는 지지가 무엇보다 든든하였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그 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녁수라 준비가 한창이던 시각에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약선 재료를 확인하는 척하며 수라간의 구석에 있었습니다. 솥에서 탕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득하였고 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눈의 끝으로 옥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향이 수라간 한켠으로 물러나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라올 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 왕자마마께 올라갈 저녁탕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의 눈에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라간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현 왕자마마께서 오늘 저녁은 소화가 좋지 않으시니 탕 대신 죽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녀로서 오늘 저녁 수라는 반드시 소화에 좋은 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라간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녁탕은 이미 오래 끓인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나인들이 당황하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서윤은 아무도 모르게 탕을 작은 그릇에 조금 떠내었습니다. 소매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라간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릇을 꺼내어 탕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코는 더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고소한 냄새 뒤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숨어 있는 것을 색을 살폈습니다. 빛에 탕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작은 쥐를 잡아 탕을 조금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쥐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만약 서윤이 그날 수라간에 없었다면, 만약 서윤이 옥향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현 왕자마마는 그 저녁탕을 드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왕자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탕을 조용히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범인이 아직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옥향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발하면 오히려 사태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을 알아챈 누군가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현 왕자마마께서 즐겨 드시는 차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이현 왕자마마의 처소에 차를 올리러 온 나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차를 담당하던 나인이 아니라 그날은 옥향이 직접 차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서서 왕자마마의 체질에 맞는지 의녀가 먼저 맛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서윤이 차를 조금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혀 안에서 무언가를 감지하였습니다. 쓴맛이 늦게 왔습니다. 정상적인 차라면 쓴맛이 먼저 오고 향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차는 향이 먼저 오고 쓴맛이 뒤에 왔습니다. 그것은 차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윤은 차를 엎질렀습니다. 실수인 척 놀란 표정으로 사과하고 새 차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옥향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서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윤도 옥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는 이연 왕자마마의 침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마지막으로 왕자마마의 처소 주변을 살피러 갔다가 방 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보통 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코는 그 향 안에 섞인 다른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연기로 퍼지는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들이마시는 사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종류의 독이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왕자마마께 오늘 밤은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녀로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향로를 치우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자마마의 방에서 향로가 치워졌습니다. 세 번의 시도가 모두 막혔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 번이 막혔다는 것은 네 번째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서윤이 지금까지 본 것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빈틈없는 방법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검어졌습니다. 볼이 야위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정밀해졌습니다. 서윤은 쉬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궁안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윤은 그 고요함이 불안하였습니다. 멈춘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밀한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옥향이 누구의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노이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알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윤의 신분으로 내명부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이간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40년 가까이 궁안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궁안의 사람들과 그 관계를 손바닥 보듯 알고 계셨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서윤의 말을 들으시고 며칠 후 다시 서윤을 부르셨습니다. 알아낸 것이 있으셨습니다. 옥향은 오랜 세월 내명부 깊숙한 곳에서 일하던 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명부에서 옥향이 충성을 바치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넷째 왕자 이강 대감의 어머니 숙빈 조씨의 처소였습니다. 숙빈 조씨. 서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42의 후궁이었습니다. 일찍이 왕의 총애를 받아 넷째 왕자를 낳으셨고 그로써 내명부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왕이 병석에 누우시면서 숙빈 조씨를 향한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예전만큼의 총애는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내명부 안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숙빈 조 씨의 아들, 넷째 왕자 이강은 19살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왕자마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왕자마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왕자마마까지 돌아가신다면 왕위를 이을 왕자는 넷째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넷째 왕자 이강 대감이 왕위에 오르면 그 어머니인 숙빈 조 씨는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확신이 서는 순간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가 분명해졌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보다 형체가 있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숙빈 조 씨의 이름을 떠올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언젠가 숙빈 조 씨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정보는 양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서윤이 보고 있는 동안 서윤을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이 내의원에 출근하였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서윤 쪽을 지나쳐 걸으며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연 왕자마마의 수라간을 드나들며 음식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녀가 왕자마마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 수라를 방해하고 차를 엎지르고 향로를 치운 것이 모두 서윤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독을 막은 자가 독을 넣은 자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숙빈 조 씨는 단순히 왕자마마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서윤은 이연 왕자마마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자마마의 방 안에는 2사람만 있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는 창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모습이셨지만 눈빛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부를 말하였습니다. 1년 전 이명 왕자마마의 장례에서 본 것들부터 시작하여 이준 왕자마마의 시신에서 발견한 것들, 수라간에서 옥향을 주시하게 된 이유, 3번에 걸쳐 막아낸 독의 경로, 그리고 옥향의 뒤에 숙빈 조 씨가 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이연 왕자마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눈빛이 여러 번 달라졌습니다. 놀람이 있었고 가라앉음이 있었고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다 마쳤을 때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자마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왜 처음에 자신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고. 서윤은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그리고 믿어주실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서윤이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오래 서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서윤의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이 그 2글자에 기대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었다면 눈물이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직접 나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자마마께서도 아셨습니다. 서윤의 말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서윤이 관찰한 것들, 막아낸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숙빈 조 씨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명부의 실세를 흔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증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서윤에게 간직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 독을 막던 날들, 서윤은 그냥 처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탕에서 덜어낸 것, 차에서 떠낸 것, 2가지를 각각 작은 약병에 담아 밀봉하여 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일의 경우가 지금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2 약병을 노이간 어르신께 가져갔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약병을 받으시고 며칠을 들여 분석하셨습니다. 오랜 경험과 정밀한 의술을 바탕으로 독의 성분을 하나씩 분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2 약병 안의 독은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그 독을 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내의원의 특수 약재 창고, 그리고 내명부의 약재관리 처소, 그 2곳뿐이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그 경로를 추적하셨습니다. 왕자마마의 신분으로 은밀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왕자마마께서 신뢰하시는 내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내관이 발로 뛰어 약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독은 내명부의 약재관리 처소를 거쳐 옥향의 손으로 넘어가 수라간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내명부 약재관리 처소를 감독하는 사람은 여럿이었지만 그 처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내명부의 서열과 오랜 영향력을 기반으로 그 처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숙빈 조 씨였습니다. 서윤은 그 보고를 들으며 호흡을 정돈하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측과 증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그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명 왕자마마와 이준 왕자마마에 대한 사후 분석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없었지만 노이간 어르신은 2 왕자마마의 임종 당시 상황을 기록한 내의원 문서에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던 세부 사항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명 왕자마마의 사인으로 기록된 심장 정지에는 오랜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 왕자마마의 낙마 전에 왕자마마의 상태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몸살 증세로 기록되었지만 지금의 눈으로 다시 보니 그것은 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초기 반응과 일치하였습니다. 2 왕자마마는 병사도 낙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독살이었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그 분석을 조용히 문서로 정리하셨습니다. 직접 쓰신 것이었고 내의원 의관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로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독의 실물, 경로, 그리고 2 왕자마마의 사인 재분석, 서윤과 이현 왕자마마와 노이간 어르신이 모은 3가지 증거가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이현 왕자마마는 이것을 왕께 직접 올리기로 하셨습니다. 경복궁의 깊은 곳, 왕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내전, 왕께서는 3년째 병환 중이셨습니다. 옥체가 쇠하셨고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아직 맑으셨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현 왕자마마께서 왕께 단독 면대를 청하셨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하셨고 직접 아뢰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방에 들어가실 때 품 안에는 3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이 정리하신 독의 성분 분석 문서, 약재 경로에 대한 내관의 조사 보고, 그리고 두 왕자마마의 사인 재분석 문서. 왕자마마께서 왕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의 표정은 고요하였습니다. 첫째 왕자마마와 둘째 왕자마마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숙빈 조씨의 이름이 나오자 왕의 눈이 천천히 뜨였습니다. 왕께서 증거 문서들을 직접 펼쳐보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왕께서 내관을 부르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경복궁 안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인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고 내관들은 발걸음을 조심하였습니다. 조사는 우선 옥향을 향하였습니다. 옥향은 신문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수라간을 드나든 것은 심부름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머니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독의 경로가 너무도 명확하게 옥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재 이동 기록, 옥향이 수라간에 있었던 날짜와 시각, 그리고 서윤이 보관하고 있던 독의 실물.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옥향의 버팀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숙빈 조씨마마의 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신문을 진행하던 내관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복궁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지붕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명 왕자마마와 이준 왕자마마. 두 분의 얼굴을 서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손이 손톱 아래의 색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숙빈 조씨께서 왕 앞에 불려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궁 안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날이었습니다. 내명부를 오랫동안 주름잡던 후궁이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숙빈 조씨의 표정은 태연하였습니다. 42의 나이에 걸맞은 무게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의 신복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독의 성분과 그것이 내명부 약재 창고에서 나왔다는 기록, 그 창고에 대한 숙빈 조씨의 권한, 옥향이 숙빈 조씨의 오랜 신복이라는 사실, 옥향의 증언, 그리고 노이간 어르신이 작성한 이명 왕자마마와 이준 왕자마마의 사인 재분석 문서, 숙빈 조씨의 태어남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을 구한 경로, 옥향에게 전달된 경위, 그리고 2번의 시도 외에도 3번의 시도가 더 있었다는 것. 그 3번의 시도를 막아낸 서윤이 남겨둔 독의 실물이 있었습니다. 숙빈 조씨는 결국 무너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참담하였던 것은 넷째 왕자 이강 대감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강 대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19살의 왕자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머니가 형들을 하나씩 보냈다는 것을, 이강 대감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이강 대감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왕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일로 인하여 더욱 그러하다고, 그리고 왕께 넓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강 대감의 그 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숙빈 조씨는 폐서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후궁의 지위가 박탈되고 궁 밖으로 내보내지는 처벌이었습니다. 옥향도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명 왕자마마와 이준 왕자마마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재심판을 받았습니다. 병사와 낙사로 기록되었던 것이 독살로 수정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름 앞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는 기록이 새로 더해졌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억울함에서 비로소 벗어나셨습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 서유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명 왕자마마의 손톱 아래를 보던 그 가을날 이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한번 가을이 왔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서윤을 부르셨습니다. 왕자마마의 처소한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이연 왕자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 곁에 더 가까운 자리에서 있어 달라고. 의녀로서만이 아닌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서유는 잠시 이연 왕자마마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에 혼자 독을 막으러 수라간을 들락거리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던 밤, 무너질 뻔하였던 순간, 그리고 그때 왕자마마께서 믿는다고 해주신 그 말이 서윤이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도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아무리 말이 길어도. 이연 왕자마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왕께서 마침내 병안으로 승하하셨고 셋째 왕자 이연 대감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즉위식이 거행되는 날 경복궁 안은 오랜만에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를 드리는 날 경복궁의 정전 앞에 서윤이 섰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짙은 홍색 원삼에 금박이 빛났고 머리 위에는 커다란 저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예복을 입고 서 있는 서윤은 처음 입궁하던 날의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20살 의녀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같았습니다. 또렷하고 고유한 그 눈빛. 내명부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그 자리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라간에서 탕 냄새를 맡던 손, 차를 입에 대고 맛을 감지하던 혀, 향로의 연기를 맡고 즉시 판단을 내리던 그 순간들, 그 모든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서윤은 의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왕께 끊임없이 건의하였습니다. 궁 안의 의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의술의 혜택을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궁 안에서만 의술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그때마다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서윤은 궁 안의 젊은 의녀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독에 대하여, 증상에 대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윤이 20살에 혼자 배운 것들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이간 어르신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의녀 중에서 저런 눈빛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께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니냐고 노이간 어르신이 가볍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 조용한 지지가, 그리고 제자를 향한 스승의 마음이. 궁 안에는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은 달랐습니다. 두 왕자마마를 잃었던 그 슬프고 서늘한 가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연 왕께서는 정전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왕비 서윤은 내명부에서 의녀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어느 오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붓을 들고 독의 종류를 날밤을 새워 적던 밤이, 손이 떨리던 것이, 그러나 멈추지 않았던 것이.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의녀들이 의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르친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